재훈, 올해 수능은 설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올해 수능은 지문 설계가 어떤 것 같아요? 아니지. 감히 판단해야지. 혹시 보인 게 있습니까? 본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 어, 네네. 나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가나시 분이잖아. 어떻게 반영이 됐어? 어, 어. 틈틈이 적용을 해서 봤다. 어, 맞는 이야기죠.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쵸?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또, 전준성, 자네가 본 게 있습니까? 역사적 해석이, 와, 박수. 좋아요, 좋아요. 그걸 봤으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걸 봤다고 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리고 또, 가나를 연결하는 소재가 뭐야? 가나를 연결하는 소재가 뭐야? 해석. 근데 딱 소재가 있어요. 법의 해석 맞는데,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 나의 키워드는 당연히 보징이 맞죠. 근데 가와 나가 연결되는 건 뭐야? 둘을 공통으로 이어주고 있는 맥의 소재가 뭐야? 수정. 뭐? 그렇죠. 담보입니다, 담보. 맥에서 담보입니다. 그러면 보증은 담보라고 했죠? 그렇지? 그 지점에서 또 세심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시작해 봅시다. 갈게요. 자, 가의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잘 따라와야 돼. 가와이 너도 올해 수능 봤으니까 해설 들으세요. 알았어? 자, 갑시다.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답니까? 성문법을 파악하는 거. 성문법이 뭐야, 얘들아? 요 워딩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요걸 이제 법 해석이라고 한대요. 결국에는 키워드는 법 해석인데,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조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민법 제3조 그래서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 알겠지? 그러면 이제 성문법이라는 거예요. 이룰 성자를 쓰는 거지. 자,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문장이 있죠? 그걸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 해석에서 이제 첫 번째 물리 해석을 던지고 있죠?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적 의미랍니다.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래. 되겠지? 자, 그리고 이러한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가장 뭐가 되어야 된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 우선시 혹은 뭐 기본이 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치? 자, 근데 바로 이 문단 갑시다. 자, 이 문단 가니까 그러나 하면서 역접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라. 법 해석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체계적 해석을 던지고 있습니다. 체계적 해석. 자, 체계적 해석은요. 뭐를 키워드로 한다? 맥락에 따른
알겠죠? 그런 해석을 이제 체계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럼 1문단, 2문단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코어가 법 해석하는 여러 가지 법 해석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치? 첫 번째가 이제 물리 해석이고, 두 번째가 이제 체계적 해석이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까지 던지고 있냐면 이제 역사적 해석까지 던지고 있죠. 역사적 해석은 뭐를 고려한 해석이랍니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거래요. 법을 해석하는 거래요. 알겠죠? 그래서 입법 과정,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논의한 내용 있죠? 논의한 것을 이제 고려해서 해석을 한다. 알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역사적 해석이랍니다. 알겠죠? 역사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자, 끊어주고 여기까지 딱 끊어주고 이런 해석 방법 세 가지를 던진 다음에 뭐를 통해서 알아보자입니까? 이제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을 담보를 가지고 이제 알겠어? 담보를 예시로 한번 알아보자입니다. 자, 담보의 일단 일상적 의미는 자, 첫 번째 물리 해석이죠. 알겠지? 일상적 의미라고 했으니까 물리 해석으로서의 의미는 뭐다? 맡아서 보증함이랍니다. 알겠죠? 맡아서 보증함. 알겠지? 물리 해석으로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 구조물의 안전을 맡아서 보증한다. 알겠죠? 이럴 때 이제 물리 해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 물리 해석만으로는 어떻다? 이 물리 해석만으로는 아까 부족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1문단에서 2문단 넘어올 때, 그쵸? 이럴 때는 이제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할 때는 맥락을 고려한다. 알겠죠? 이제 뭐야? 요 두 번째 맥락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2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죠. 체계적 해석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시면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담보를 이제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죠. 뭘로 보자는 거야? 이제 체계적 해석으로 보자는 거죠. 알겠지? 체계적 해석으로서 담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요때 유상 맥락에 관련된 그러니까 유상 계약에 관련된 맥락 유상 계약의 맥락으로 한번 담보를 살펴보자입니다. 맥락이니까 역시 체계적 해석이 맞죠. 자, 요럴 때 의미는 뭐냐면 담보의 의미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랍니다. 알겠죠?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 아까 물리 해석의 의미는 뭐였어? 법을 해석할 때, 담보를 해석할 때 물리 해석으로 보면은 맡아서 보증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알겠지? 근데 이제 체계적 해석으로 유상계약의 맥락에서의 체계적 해석에서는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이라고 담보를 이제 해석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담보에 대한 해석이죠, 역시. 자, 그럼 계속 읽어봅시다. 자, 먼저 유상계약부터 알려주고 있죠. 유상계약이란 이제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랍니다. 서로 대가를 주고받은 유상계약의 이제 의미는 이런 거고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알겠지? 매매계약도 역시 서로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알겠죠?
하는 거니까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매매계약도 유상계약이죠. 되겠지? 자, 이 유상계약,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자, 목적물이 이거의 대가인 대금과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태, 가치가. 알겠죠? 이 목적물이 뭔가 하자가 있어서 1000만원 지급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가치는 이제 900만원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치? 목적물이 이제 값어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을 해야 되죠. 알겠지? 그래서 이 값어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장을 해야 된다. 담보를 잡았다면, 알겠죠? 담보를 잡았으면. 자, 그러면 이 보장은 어떻게 하느냐?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보장이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라는 워딩이죠.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를 잡았다면, 이 계약에서 담보가 잡혀 있다면 이제 뭐가 요 담보 책임으로서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하든 손배, 아니면은 계약을 그냥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거죠.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이제 반환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자, 그리고 이 하자가 마지막에 하나 덧붙이고 있죠. 매수인이 산 사람이 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자를 또 이제 어떻게 미리 선인지했으면 그러면은 이런 담보 책임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알고도 계약한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어때? 보시면은 물리적 해석, 담보에 대해서 물리 해석으로 일단 접근을 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설명하고 있죠? 이제 요 체계적 해석을 이제 담보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읽던 독서의 구조상 뭐를 설명할 차례입니까? 마지막 문단에서는 역사적 해석을 설명할 차례거든요. 알겠어? 근데 3문단을 보니까 아니 4문단이죠. 4문단을 보니까 역사적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편 담보는 이번에는 담보, 얘도 이 담보를 또 한번 뭘로 보고 있냐면 이 담보를 채권과 관련된 맥락, 여전히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체계적 해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이제 체계적 해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체계적 해석 두 번째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채권과 관련된 맥락입니다. 아까는 뭐였어? 유상계약의 맥락이었죠. 이번에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이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한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 알겠죠?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답니다. 알겠지?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담보 물건을 여기서 아까는 유상계약 중에서 매매계약이 이제 확인해보는 키워드였죠. 매매계약에서 이제 담보 설정. 이번에는 이제 담보 물건입니다. 담보 물건. 이 담보 물건을 이제 담보로 이렇게 딱 잡아 놨을 때, 오케이?
자, 금전 채권에서 이제 담보 물권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금전 채권. 자, 금전 채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이 되는데, 금전 채권은 말 그대로 돈 관계죠. 그치? 그래갖고 이제 채권자가 뭐를 회수해야 된다고? 채무자에게 말 그대로 금전을 회수해야 이게 끝나는 거죠. 맞지? 근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알겠어? 채무자가 이걸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알겠죠?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한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근데 이 강제 집행에 만약에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 목적물이 얘가 돈을 안 갚아. 알겠어? 그러면은 뭐를?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적물인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다 던져갖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때? 얼마에 팔리겠죠? 그치? 얘 부동산이. 그러면은 그 경매 대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경매 대금을 가지고 이제 채무를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봐봐.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잖아? 그러면 각 채권자는 각각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래요. 자, 경매 대금이 만약에 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1,000만원 나왔어. 1,000만원. 근데, 자, A, B, C, D가, 오케이? 얘는 500 빌려줬고, 그 다음에 얘도 500, 얘도 300, 얘는 1,000만원. 그럼 당연히 부족하죠. 그렇지? 부족하죠. 그럼 이 1,000만원에서 원래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거든? 알겠어? 1,000만원을 이렇게 비율로 쪼개갖고 이제 서로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얘가 뭐를 설정을 해놨어? 금전채권 체결할 때? 담보를 설정해 놨잖아? 알겠어? 담보는 뭐였어 아까? 어떤 의미라고 얘들아?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한다 그랬죠.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우선적으로 이 1,000만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혼자서 담보를 설정해 놨으면. 이해됐어? 오케이?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내고 있죠.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체계적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지금 소개를 한 거야. 물리적 해석은 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고, 담보의 물리적 해석. 그러니까 뭐가 지금 설명이 안 됐어? 이 역사적 해석이 어때? 지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가 지문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라는 거죠. 알겠어? 이걸 딱 인지하고 얘는 왜 안 다룰까? 이거를 이제 맨 뒤에 연대보증에서 다룹니다. 알겠죠? 연대보증에서 다루는 거야. 자, 그러면 저거를 왜 안 다뤘지 정도의 느낌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때? 구조적으로 잘 읽은 거예요. 알겠죠? 자, 나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보증이란 하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는 거랍니다. 보증에 대해서. 이거는 채무가 이행이 되지 않잖아? 그럼 이제 뭐야? 다른 사람, 보증 선 사람이죠. 그치? 알겠어? 여러분 이 지문 잘 봐두세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타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뒤에 있는 연대보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살면서 여러분 보증 설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 일단 보증본을 봅시다. 자, 이때 원래 채무자를 주채무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얘들아. 채권과, 그지? 채권자가 있으면, 이제 뭐가 서로 성립이 되죠? 채무자가 있죠? 알겠지? 채무자.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주채무자라고 한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돈 안 갚았을 때, 오케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증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이제 밑에 보면은 위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거를 이제 보증채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이렇게 보증 선놈이야, 병신. 자, 그 다음에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일단 여기서의 코어는 보증이잖아. 그렇죠? 보증인데 보증은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 알겠죠? 담보 기능. 그러니까 아까 담보가 어때? 여기에서의 보조 코어였죠. 메인 코어는 법 해석이었고. 알겠지? 그래서 저 보조 코어인 담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가나 지문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연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담보는 뭐였어? 뭔가 이거나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거였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준성이한테 돈 빌렸어. 그랬더니 준성이가 너 이거 못 갚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나한테 담보 보증 설정해 라고 한 거지. 그치? 보증은 뭐라고? 담보라고. 사실은 담보라는 워딩을 쓰면서 야 담보 설정해.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갖고 내가 재훈이를 담보로 던져준 거예요. 알겠어? 너가 야 재훈아 보증 좀 서줘 라고 한 건 뭐야? 물건으로 담보 잡힐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사람을 담보로 던진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 담보를 어떻게 살펴봤지? 체계적 해석으로 살펴봤죠. 그렇지?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제 주채무가 소멸이 되면, 알겠죠? 얘가 소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얘도 소멸이 되는 거죠. 알겠지? 채무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자,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야 보증서 줘 해가지고 요렇게 보증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누구랑 맺는 거다? 이제 채권자와 보증인이 서로 뭐를 성립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증계약을 맺는 거예요. 알겠지? 원래 주 채권 채무는 요 계약이었고요. 알겠지? 돈 빌린 거야 얘가. 알겠어? 혹은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담보 내놔. 담보로 이 보증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하고서 이제 보증 계약을 이제 이렇게 맺은 거죠. 알겠지?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보증 계약은 요 계약은 뭐가 아니랍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서 얘만 이제 채무가 발생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아니랍니까? 이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아니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저기랑 이제 같이 살펴봤을 때, 자, 조금 크게 찍어줘요. 유상 계약이 아니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은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살펴봤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잖아. 오케이? 유상 계약이 뭐니까?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니까요. 이거는 대가가 누구에게만 있어? 보증인에게만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무슨 맥락으로 봐야 된다? 얘는 체계적 해석으로 봤을 때
이 채권이 실현이 안 되면 얘가 대신 실현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다? 얘는 체계적 해석 두 번째 채권 실현과 관련된 맥락으로 봐야 된다. 유상계약이 아니다 해서 이제 뭐를 파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알겠죠? 그런 체계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게 사소하게 적혀 있잖아, 그쵸? 알겠어?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 요거까지 캐치해낼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거죠. 채권 관련 맥락이라고. 알겠지? 평가원 지문들은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찾아가는 재미, 알겠어?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수능도 어떻다? 빌드업이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와 빌드업, 이런 숨겨놓은 연계 지점들이 대단히 훌륭하잖아. 알겠지?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자, 유상계약이 아니고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코어가 뭐야?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계약에서는 한쪽만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랑 얘가 야, 너 보증서 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갖고 이렇게 지급됐더라도 결국에는 이 계약 자체는 어때? 관련이 없죠. 왜냐면 얘가 100만 원 줄게 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대가를 받은 게 얘가 아니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유상계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채권의 맥락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 알겠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자, 어쨌든 이렇고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보증계약에 대해서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 법적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법적 규제. 알겠죠? 이제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알겠지? 법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법적 규제.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무슨 법이 있냐면 이 법 중에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보증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알겠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반드시 뭐가 작성이 돼야 된다?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이름을 이렇게 적는, 직접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기명, 날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연계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남이 대신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증을.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무효 처리해 준다는 거죠. 알겠죠? 무효 처리해 준다는 거죠. 자, 근데 또 보증 채무가 만약에 이행이 됐잖아. 보증 채무가 이행이 됐으면, 그러니까 보증인이 돈을 갚았어. 예를 들어서. 알겠어?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더라도 어떻다?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알겠지? 예를 들어서 막 돈 빌려준 채권자가 집에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총 들이밀고 돈 갚아. 근데 계약서 안 썼거든? 오케이? 후유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결국에는 뺏겼어? 그럼 다시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주 채무자가 이제 보증인이랑 친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럼 장례식장에 이제 채권자가 찾아와서
아이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오늘은 돈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동안 이자인 10만 원만 입금하세요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그럼 생각 없이 그걸로 끝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넣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 보증 채무를 일부 이행한 것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갚아야 돼. 알겠어?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빚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있으셔. 근데 돌아가시면 이제 뭐야? 그거를 이제 물어보거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거냐? 오케이? 근데 상속하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빚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빚도. 알겠어? 근데 막 상속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뭐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 채무는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네요 하면서 그동안 근데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제 주셔야 될 돈이 한 5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소액으로 설정한다. 알겠어? 그것만 입금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빠이 합시다 이러고서 가요. 입금하잖아? 그리고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돼. 세상에는 이렇게 사회에 너희들이 나중에 어른이 살다 보면은 되게 많은 유혹과 되게 많은 쓰레기 같은 그런 트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어? 법의 사각지대를 잘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진짜 많다는 이야기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스키마들은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자,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고, 알겠지? 주채무가 이 돈 빌린 사람의 사업과 무관해. 사업 자금이 아니야. 그런 금전 채무고.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보증인은 이거를 그냥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보증을 서줬어. 보증 계약을 체결을 해줬어요. 이런 두 선행 조건이 같이 충족됐을 때는 뭐가 보호해 줄 수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알겠죠? 특별법이 이제 또 보증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민법과 알겠지? 요 특별법을 제시를 하고 있죠. 알겠지? 보증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호법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런 장치가 있어야겠지. 보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담보로 던져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갖고 이럴 때는 이제 특별법에서는 어떤 보장을 한다? 민법에서는 이러면 무효 처리해줬죠. 그렇지? 특별법에서는 유통기한을 몇 년으로 정해준다? 3년으로 정해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3년간 잘 도망다니잖아? 그러면은 어때? 이제 보증의 의무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문단. 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죠. 자, 봐봐봐. 원래 채권자랑 원래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채무자. 알겠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보증인한테 다이렉트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게 1번이 돼야 되고, 알겠어? 주채무자가 채권을 실현하지 못하면, 이거 채무를 이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때서야 이제, 야, 담보였던 보증인에게 이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다이렉트로, 야, 돈 갚아.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어? 그럼 어때? 당연히
아씨, 얘 돈 있어요. 쟤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얘가 돈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돈 빌려서 내가 쓴 게 아니잖아. 그죠? 돈 빌려서 쓴 건 얘인데 그럼 먼저 쟤한테 가서 받아야지. 쟤 돈이 있으니까 쟤한테 받으세요. 알겠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지?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보증인이 이런 권리를 거절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 뭐가? 보증 특약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보증 계약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보증 계약은 누구랑 누가 맺는 계약이죠? 요렇게 맺는 계약이잖아. 알겠지? 오케이? 요 보증 계약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슬쩍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보증 서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만약에 이게 들어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잖아? 그럼 이제 병신이 아닌 그냥 개병신. 그냥 병신이 아닌 개병신. 알겠죠? 인생 끝. 인생 the end.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채권자가 얘한테 돈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증인한테 돈 내놔. 알겠어? 이쯤 되면 한편 아닙니까? 한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 재훈아 너 나한테 10억 빌려라. 그리고 네 친구 중에 병신 호구 한 명 데리고 와. 알겠어? 그래갖고 딱 10억 빌리는 척 하면서 어떻게? 이제 친구 중에서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보증 서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다 슬쩍 그 보증계약서에다 뭘 써놓는 거야? 연대보증 특약을 슬쩍 넣어놓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때 이제? 내가 재훈이한테 10억 내놓으라고 하겠니? 10억을 줬는지도 의문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때? 그 친구한테 야 10억 갚아 이렇게 재훈이한테 받으세요. 그럼 이제 아니야 너한테 받을래 이래도 할 말 없다 이 이야기. 알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거 뺏어가지고 이제 재훈이랑 이제 나랑 5억씩 이렇게 나눠 갖는. 알겠어? 요런 류의 사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연대보증 특약 요거 이제 인생 끝나는 알겠죠? 그런 아주 악독한 장치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거를 특약을 해버리면 이제 뭐가 된다 얘들아? 연대보증인이 돼버리잖아. 알겠죠? 연대보증인이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주채무를 자기가 이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4문단 봅시다.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서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요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는 문단이었고요. 코어죠. 그치? 자, 마지막 4문단은 이제 연대보증인에게도 이렇게 완전 인생 끝장난 알겠어? 이 개호구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개호구 보호 가능을 이제 얘도 보호할 여지가 있느냐 법으로. 알겠죠? 아까 그냥 보증인은 어때? 민법과 특별법에서 각각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그랬잖아. 맞죠? 오케이? 근데 이 개호구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알겠어? 이 연대보증인이라는 이 호구도 보호가 가능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보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가? 특별법은 아까 뭐였어? 두 번째 보호법이었지. 맞죠? 그래가지고 이 특별법을 가지고 이 호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알겠죠? 그걸 따져보자는 이야기인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 뭐가 나왔어? 다시 가지문 1문단의 메인 코어였던 법 해석 방법이 언급이 되고 있죠. 알겠지? 이게 적용이 가능하려면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위 법률 2조가 이 특별법에 알겠어? 2조가 적용이 된다면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한다. 즉 누가 무조건 1순위라는 거야? 주채무자가 무조건 1순위다. 알겠죠? 요거를 적용을 해주면 오케이? 얘도 1순위 그 거절할 권리가 다시 생기는 거죠. 알겠지? 주채무자가 있는 한. 자,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거는 뭐야?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2조가 이제 설정이 됐을 때 뭐야? 이게 입법 과정에서 알겠지? 요 법이 2조가 이제 특별법 2조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뭐를 논의했기 때문이다? 야, 연대 보증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둬야 되지 않겠냐?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해석이라는 거죠, 얘들아? 무슨 해석이라는 거지? 요거 같이 따라와. 아까 물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이제 안 다뤘잖아, 그치? 요거를 이제 어디에서 다뤄주고 있죠? 이제 쭉 와서 이제 요 연대보증인, 알겠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 특별법 2조를 어떻게? 역사적 해석 방법을 따르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알겠어? 그래갖고 저기서 남겨두고 온 것이 이제 마지막 연대보증인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알겠죠? 이제 크게 당겨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가지문에서는요. 이게 코어예요.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의 해석 방법을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번과 2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담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보증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고 있죠. 보증이라는 키워드도 일종의 담보니까. 알겠죠?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채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채권 관련 맥락 여전히 체계적 해석으로 보고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하는 법이 결국에는 코어입니다. 보호가 코어예요. 여기서는 보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호하느냐 민법과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이런 바보도 있을 수 있지만 얘도 보호하려면 뭐야? 특별법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면은 보호할 수 있다. 알겠죠? 보호가 이제 나에서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역사적 해석이 나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연대보증인을. 알겠지?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연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찾아낼 수 있는 이제 숨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와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해 도출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1번과 3번 정도가 알겠죠? 이제 정답 후보가 될 것 같네요. 앞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뒷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 규범이라고 했죠. 무슨 규범이야? 보증 계약을 어떻게? 보호하는 규범들입니다. 알겠죠? 보호하는 규범들. 그 다음에 3번 보증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 보증계약의 폐해와 결과 왠지 여러분들 보증은 되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인 페이크가 올 수 있지만 정확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죠? 그치? 자,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무슨 해석이죠? 물리 해석이죠. 그치? 물리 해석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의미. 뭐야?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있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가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죠? 그치? 담보가 있으면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유상계약에서는 바로 어디야? 여기 3문단. 알겠죠? 유상계약. 알겠지? 유상계약에서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 맞죠? 그치? 여기까진 맞아.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일치해야만 체결되는 게 아니죠. 불일치하면 어때? 이렇게 그 부족한 값어치를 준다고 했잖아. 알겠죠? 그리고 하자가 있어도 먼저 인지하고 계약하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이거는 뭐야? 꼭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시겠죠. 5번도 봅시다. 법조문의 의미를 물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 물리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기도 한다? 체계적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으로 하기도 한다 그랬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번 선지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 오케이? 완벽하게 잘 지워졌죠? 자, 6번. 가나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 봐봐. 유상계약이 아니라 그랬지. 왜? 이거는 이렇게 계약이 성립돼서 대가를 받아도 결국 누가 준 대가가 아니야? 채권자가 준 대가가 아니지. 유상계약은 뭐니까? 계약 당사자 서로가 대가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랬어.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채권자와 보증인이지. 일방적으로만 얘만 채무가 성립이 됐죠. 얘한테 받아봐야 얘가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 위에 이렇게 맥락을 봐야 돼. 유상계약이 아닌 이유.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되시겠습니다.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니는 사람은 채무자잖아. 알겠어? 그러면은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자, 7번 보자. 7번.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긍정선지로 문제를 만들었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수능은요. 칸트 지문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칸트 지문 할 거예요. 알겠지? 칸트 지문도 그렇고 저기 뭐야 중간에 있는 선형, 그치? 근데 선형 열팽창 그거는 조금 쉬운 문제인데 이 보증 지문도 그렇고 칸트 지문도 그렇고 지문 설계나 이런 디테일 이런 것들은 대단히 또 훌륭했지만 문제들이 어때요? 되게 이제는 더 이상 킬러 시절처럼 보기에서 뭔가를 캐치해내거나 떠올려야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거 수능 리뷰할 때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문은 대단했는데 문제는 되게 허접했다. 알겠어?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번 선지를 오히려 긍정선지로 만들었으면 오답률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알겠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조. 이거는 뭐야? 특별법 2조는 이 연대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느냐죠. 그치? 어떤 해석 방법을 따랐을 때? 역사적 해석 방법을 따랐을 때. 알겠어? 그래갖고 이거를 물리 해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틀렸다라고 누구나 그냥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올바른 선지로 만들어 놓고 역사적 해석을 따르면, 알겠지?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이 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연결 코어를 잘 못 본 친구들은 요거를 이제 오답 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한 자여야 된다? 연대보증일 필요 없죠. 그치? 이거는 특별법으로 그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보증인. 자, 2번은 물리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이지, 그치? 알겠죠? 전체 코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거절할 권리가 없는 인생 망한 애죠,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보증 특약을 한다. 얘들아, 연대보증 특약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증계약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치? 보증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죠?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계약이죠. 채무자와 보증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서 채권이 실현되면 어떻다? 이거는 그냥 애초에 보증의 기본 개념이죠.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는 이제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지만 사실 정답은 어떻게 만들어 놨죠? 그냥 연대보증 책임이라는 게 뭔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보기를 전혀 참고하지 않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어때? 아주 단순하게 출제됐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메타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세부적인 그런 미시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3점 보기에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거죠. A어 시절부터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죠. 알겠지?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은 결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얘들아? 거절할 권리가 없죠. 알겠지? 근데 3번 선지를 보면 어때요? 연대보증이 아닌데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 특약이 들어있을 때만 뭐야? 거절할 권리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쉽게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1번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이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당연히 없죠. 손해배상이 사라집니다. 권리가. 자, 2번을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거는 이 문단에 보면 어때요? 이 문단의 C의 왼쪽에 보면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계약 파기한다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환불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원래는 계약 파기 이후에 환불 받아야 되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파기 이후 환불 받는 거거든. 근데 달성할 수 있으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은 계약 파기 플러스 대금 환불은 안 된다. 알겠어? 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요. 알겠지? 이렇게 판단하라는 선지이기 때문에 2번 선지를 이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면은 2번이 정답으로 보이게 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정답은 명확하게 뭐다? 3번 되시겠습니다. 알겠죠? 자, 9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풀어와야 될 거 나눠 드릴게요. 6월 모의고사 그 교재에서 빠졌지. 다음 주까지 요거 풀어